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10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자, 주택 구매자의 소도시로의 이동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을 보면 GTA 교외에 타운하우스 콘도가 지금 구매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데이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차선책을 찾고 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프리홀 타운하우스가 100만 불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가 뭐 80만 불, 90만 불, 뭐 이 정도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서 감당이 되지 않는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곽이 소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구매자들이 GTA 외곽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당연히 타운하우스 콘도가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GTA 타운홈의 평균 가격은 이제 스퀘어 피트당 617불로 대략 73만 불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소식과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거래를 했던 나야가라 지역에 위치한 프리홀 타운하우스 분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나야가라 지역에 월마트고요. 코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타운하우스 분양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계속 개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쪽 몰들이 여기 밀집돼 있어서 이 몰들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제가 이번에는 프라이스 리스트 가격표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게 79만 9천, 이거 80만 불이죠. 여기 보시면 3베드고요. 스퀘어핏이 1524고요. 근데 토탈이고 인테리어는 1336 스퀘어핏입니다. 그리고 스퀘어핏당 프라이스가 598불이고요. 거의 600불이죠. 3베드에 2.5 베스인데 실내 크기가 1336이니까 굉장히 작죠. 요즘 다 타운하우스들이 작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나마 이 건설사가 경험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나야가라까지 꽤 많이 외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저렴한 가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서둘러서 스팟을 하나 잡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유닛이거든요. 1431이요. 가격이 85만 불짜리인데, 그래서 워크셋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계약서가 날라온 게 아니라 부킹 어그리먼트라는 게 날라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Priority Booking Agreement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조금 내려서 밑에 보시면 디파짓을 하라 그러는데, 뭐 처음에 계약금으로 5,000불을 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디파짓이 5%, 그 다음에 5%에서 토탈 10%를, 그러니까 10%를 내고요. 나머지 10%는 크로징 하면서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80몇만 불짜리 산다 그랬으니까, 뭐 5%면은 4만 불쯤 되죠? 그러니까 4만 불, 4만 불에서 이제 8만 불, 총 8만 5천 불을 이제 디파짓으로 내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요. 근데 살펴봤더니, 이까지 낸 다음에 계약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부킹 디파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 조건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디파짓을 걸고 앞으로도 계속 디파짓을 낼 거야. 하는 의미에서 디파짓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내가 찜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계약서를 볼 거야. 그러니까 다운페이 10%,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8만 5천 불을 내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내년 1월에 두 번째 5%까지 낸 다음에 계약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면 된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킹 디파짓에 대한 이 어그리먼트에, 이 계약서에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다가 더 큰 이슈는 8만 5천 분이라는 목돈이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입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이전트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 가격도 not bad.
그리고 위치도 괜찮아서 관심은 가는데 이렇게 부킹 디파짓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왜 사용하는지 이제 건설사가 뭘 의도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받은 메일인데 뭐 이 메일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보통 분양 시작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킹 디파짓을 걸고 잡아놓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바이어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빌더는 디파짓을 벌써 많이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빌더 쪽 에이전트 얘기로는 보스 다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뭐 이 이메일을 보자마자 저는 썩소가 지어졌거든요. 빌더가 필요한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시작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뭐 이 에이전트 얘기로는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여기도 나와 있죠. 2018년도에. 그래서 유닛도 받았고 디파짓 건 다음에 실제 계약서도 받아서 잘 확인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타운하우스 콘도가 구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빌더들이 저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타운하우스 시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또 다른 소식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주택 시장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토론토 부동산의 4분의 1 이상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구입을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두 개의 소식은 각각 다른 매체에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고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고요. 이제 주황색이 다주택 소유자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10년 전 2011년 같은 경우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비율이 22%를 넘었죠. 온타리오 주 전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비율은 2021년에는 16%에 불과했어요. 근데 2017년 부동산 붐이 있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그룹이 역전됐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퍼스트타임 홈 바이어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다주택자들의 비율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상승했죠.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한 25%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은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비율보다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보다 투자자들의 비율이 더 높아졌죠. 2016년 1분기를 지나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이건 토론토예요. 아까 전에 그래프는 온타리오 전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에 비해서는 그 폭이 크진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2016년, 2017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비율이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만 해도 투자자들의 비율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보다 10% 정도 적었는데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렴한 이자율로 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에 사용했고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 자산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토론토 부동산의 4분의 1 이상을 구입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캐나다 소비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지난 3분기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캐나다 가계는 여전히 내년에 큰 집값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부족한 공급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감소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 2분기에 비해서 2021년 3분기는 다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퀘벡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부족한 공급에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죠. 이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내부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내부적인 요인인 이제 공급 부분은 낮게 벌써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은 19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저기 적혀 있죠.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이자율이죠. 그래서 최근 기사에서 이자율에 관련돼서 언급한 소식이 있어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코시아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에 4번, 2023년에 4번 더 인상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적혀 있죠. 반면 이제 BMO의 자산운용 투자 책임자의 얘기에 따르면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보다 훨씬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캐나다 은행이 금리 인상 측면에서 연준보다 더 빨리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드리면 자 캐나다 은행이 연준보다 훨씬 앞서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에 적어도 한 번, 아마도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만 4번은 아닐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한 명은 2020년에 4번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뭐 한 번 아니면 2번까지다. 4번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년에 인상하긴 인상할 텐데 얼마나 많이 인상하는지가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봐서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캐나다가 아니고 이제 미국 수치인데요. 최근에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1월이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왔다가 2001년 1월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곡선을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 정도 됐는데 여기 0.25%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0.25%씩 보통 올리잖아요. 금리를 2번 올린다고 하면 3.5%가 되겠죠. 지금이 3%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2023년에 2번 정도 더 올리면 그때서야 이제 한 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2022년에 많이 올려봐야 한 2번 정도 올릴 텐데 그러면 0.25, 0.25 해서 토탈 0.5% 그래서 지금 3%니까 여기서 3.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최대 인상이 그 정도고 그 이후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는 2022년 금리 인상 폭이 모기지 이자율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는 2022년 내년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 아시고요. affordability 그러니까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foreclosure 같은 경우는 압류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택을 압류당하는 거죠.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서요. 그리고 이자율, 이건 수요, 주택 수요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급이에요. 이런 6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열한 걸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간이라고 보면은요. 자, 이자율이 주택 가격을 비싸게 하는데 영향을 줄 거지만 수요 부분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단 주택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요소가 아까 전에 캐나다 같은 경우 18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거죠. 이자율을 높여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지.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뒤에 끝에 보면 affordability라 그래서 이 영상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중심에서 집을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외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초반에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보다는 외곽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선택이 없어서 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구입 여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택 가격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쌓일 테고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겠죠. 그런 이유에서 이 주택 구입 여력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주택 구입 여력이 주택 가격이 급성장하지 못하게 이제 덜미를 잡고 있는 듯한 형국이긴 하지만 급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족한 공급량,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수요, 그리고 2022년에 0.5% 정도 상승할 것 같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에서 11% 정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미국 케이스입니다. 캐나다가 아니라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참고할 만하죠. 이러면서 7에서 11%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이제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7% 미만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주택가격은 더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모기지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9월 중순에 지금 0.4% 떨어졌었죠. 그래서 1.99가 됐었죠. 그때 잠깐 반짝하고 떨어졌었죠. 자,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2주 만에 모기지 이자율이 반전됐죠. 여기 보면 5년 고정이 0.3% 증가해서 2.29%가 됐죠. 자,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이죠. 5년 고정이 0.2% 더 추가돼서 2.49%가 됐죠. 그래서 TD뱅크 같은 경우는 메이저 6뱅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A급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B급 은행에 속하는 한 은행의 이자율을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보면 5년 고정이 3.59, 4년이 4.9, 3년이 3.34예요. 보통 이 은행 같은 경우는 3년 고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도 한 0.3% 지금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의 소식들과 함께 2022년 주택시장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한 참고 영상을 인용해서 보충 설명해 드렸는데요. 2023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할까봐 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큰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 국면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더 이상 어떻게 올라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외부적인 큰 변수가 없다면. 그래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가라면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구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의 주택가격이 웬만한 분들이 영끌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저도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되는 GTA 외곽에서 이제 분양하는 프로젝트를 저도 요즘에 관심 있게 그래서 더욱 보게 되는 거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 개든 두 개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자산 가치도 상승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산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입니다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